머니톡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도요. 벌써 넉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빠른 시간만큼이나 부동산 제도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먼저 살펴볼 것이요.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요,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소득 기준하고 이제 주택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무주택자와 이제 생애 최초 취득자를 구분을 해서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던 거를 9천만 원, 1억으로 1천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네. 그리고 주택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에는 6억, 5억 지역에 따라서 6억과 5억이었던 것을 9억과 8억으로 조정돼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금융 관련 기준도 좀 상향이 됐나요? 네네. 금융 관련 기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LTV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네. 네. 그 담보대출 비율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근데 LTV가 70%다. 그러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는 그 LTV 비중을 비규제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내려놨죠. 왜냐하면 대출 많이 받아서 아파트 사지 말아라는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이 LTV를 내려놓은 게 오히려 더 옥세가 됐어요. 대출받기 힘드니까 내 집 마련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 실거주자들에게는 기존에 투기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50%고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60% 혜택을 네. 받아서 받아서 기존은 40%, 50%고요. 근데 여기에다 10%가 더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최초 무주택 자들의 차이는 좀 있지만 약 20%가량 더 혜택을 받게 되는, 쉽게 1억짜리면 2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소득 기준이나 주택 기준, 금융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화가 되니까 무주택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택 구입하는데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좀 완화된 느낌은 드는데요. 이것이 모든 지역에 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5개의 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실제적인 이제 실수요자들이 힘들다는 것들이 이제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완화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동안은 기본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에서 LTV 기준에서 10% 정도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10% 정도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구입이 쉬워진다면 그만큼 다행인 게 어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해서도 달라진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의 문제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심각하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근로소득을 가지고 더 이상 내 돈을, 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집을 살 수가 없죠. 네,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도 저는 열풍이 네.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각 세대별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맞춤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우선은 청년들에게 이제 전세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광고가 잘 안 된 면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시장 상황과 맞게
한도가 너무 작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구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고요. 또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보증료는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보증료 같은 경우도 0.05%에서 0.02%로 인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부동산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청년에게 어떤 일시적으로 네. 혜택을 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청년 세대가 장년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하든지 혹은 또 앞으로 세대가 바뀌게 되면 굳이 내가 집을 사지 않더라도 다만 거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는 돼야 되겠죠. 네. 그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평생 주거 걱정이 없는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와닿은 뉴스 같은데 중개 수수료 부담이 워낙 있잖아요.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타난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증가를 하면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요율 곱하기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라가게 네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냥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는 네네.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 거래 의뢰인들을 조금 더 부담을 좀 적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0.9% 이내에서 부동산 가격을 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0.9%면 900만 원이죠. 네. 거기에 또 부가세를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990만 원으로 부담이 좀 커지죠. 네. 그래서 이런 국민권익위에서 중개 전문용어는 중개 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수료보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 4가지 권고안을 내어놓고 있고요.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개선되는 그 수수료율 인하되는 거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주실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래 금액에 대한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이제 7단계로 좀 더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요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나누고 또 누진 방식으로 좀 쓰자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9억 이상이면 0.9%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1억부터 9억까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9억이니까 그냥 0.9%를 곱합니다. 근데 누진 방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1억부터 2억까지는 요율이 낮죠. 그럼 그만큼은 낮은 요율을 곱해서 계속 구간별로 더해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중개 보수에 대한 인하 효과가 좀 생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구간을 또 마찬가지로 세분화시키고 고가 주택에 관해서는 이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세분화 좀 시키고 이제 협의를 더 고가 주택만 협의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율,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요율을 그냥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혹은 거래를 한번 할 때마다 그냥 얼마씩 내자라는 정액제를 적용하자라는 공간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매나 임대, 지금은 매매와 임대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 없이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중개보수를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법률에 어떻게 근거가 돼 있냐면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넘을 무조건 많이 경우에는요. 받으시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공인중개사하고 협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좀 욕을 들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간 뭐 두 번째나 네 번째 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단일요율제나 단일 정액제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첫 번째 권고안인 거래 금액의 구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누진 방식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개 보수를 좀 낮출 수 있는 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을 때는 제가 네. 이제 논의 중이라고 네, 질문 정해진 건 드렸는데 아닙니다. 지금 네. 정해진 건 아니면 네. 언제쯤 확정이 뭐 되는 뭐 건가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국토부에서 이제 이거를 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7, 8월. 아직 확실한 결과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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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협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만큼 아무쪼록 좁은
그 조정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저는 이번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관련해서 뉴스 보다가 교수님 보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1년 단위로 지정을 해왔던 투기과열지구를 그러니까 이제 반기, 6개월로 단축한다라는 걸 봤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좀 비교를 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조정지역으로 할지 혹은 해제를 할지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그게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움직이니까 조금 더 시장에 적응을 좀 잘할 수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잘 그러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년 단위로 하던 거를 반기로 다시 이제 줄인 거죠. 그럼 6개월로 이제 단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라고 우리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면 네. 조정 지역이나 투기과열지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규제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기 힘들겠구나라고 하실 것이고 네. 만약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값이 계속 정체였는데 조금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서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주변 지역을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상승세를 가다가 갑자기 또 하락기를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조금 더 그 기간을 단축을 해서 시장 상황에 잘 반영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년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바뀌면서 시장의 요구도 수용을 하고 또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도시정비 사업 관련한 소식들도 많았는데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네. 신설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 여기 뭐 재개발 예정 지역 혹은 뭐 재건축 아파트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간 부분이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우리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해보자 이렇게 네네.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서 공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시는 LH 공사가 네. 있을 거고요. 각 지방에 이제 지방 공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대신 민간보다 더 좋은 점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우리가 건물을 쉽게 좀 높게 질 수 있는 네. 그런 용적률이라는 게 건물을 짓 때 좀 높게 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짓고 또 도시 공원이라든지 녹지확보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녹지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지자체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 처리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간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약간 특혜를 받게 되는 시기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최대 뭐 5년 그리고 전매 제한 10년 네. 이내에 전매 제한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 민간에서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공급 확대를 하는 데는 좋은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8월부터는 또 여러 공공주택 유형에 새로운 분양주택 유형이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이라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하도 정책이 많아서요. 그래요. 그죠? 지분을 네. 적립한다. 네, 부동산에 어려워요.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네. 지분 적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지분을 적립을 하는데 그 주체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요. 내 돈 갖고 다 살진 않죠. 네. 네, 일정 부분은 대출을 받고 내가 돈이 생기면 갚죠. 근데 그 은행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요.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우선은 뭐 제가 뭐 10%를 취득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가 있죠. 이거를 이제 공공 부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너 아파트 샀어. 근데 은행하고 같이 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은행 대신 정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대신 이 집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네. 일정 기간은 둬야 되겠죠. 20년이든 30년이든 두고 다만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든지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내죠. 근데 요거는 기간을 정해서 뭐 4년이면 4년 정해가지고 4년에 10%에서 25% 정도를 한 번씩 냅니다. 그러면은 20년 정도 하시면 한 5번 정도 되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냈던 부분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내 주택으로 내 집으로 마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네. 내가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네. 국가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 시세, 임대료의 주변 시세의 한 80%로 하기 때문에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매 제한 10년에 거주 의무관이 5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한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강화된 규제 이런 것도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그 법이라는 걸 자꾸 좀 이렇게 자세히 조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뭐 할 수 없다.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해야 한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주택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만 한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뀐 거예요. 강화됐네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되면은 그 공급은 취소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 교란이나 이러한 나쁜 부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잘 몰랐다.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뭐 선의, 악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 왠지 착한 피해자잖아요. 착한 피해자는 몰랐던 겁니다. 이 부정한 방법인지. 이럴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법률에 같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또 구제하는 방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2021년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교수님 짚어주실까요? 임대차 3법은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네. 계속 또 이어져 왔고요. 네네. 크게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나타내고 네.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월세 신고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이미 시행이 돼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가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 시에 그 임대료를 올리는 수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임대차 3법은 완성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최소한의 수단은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월세 안정을 다들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시행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를 좀 하잖아요. 네. 근데 예. 부동산 정책 자체로 보면 나쁜 정책은 없습니다. 네, 다 좋은데 어떤 정책적 취지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 정책적 취지가 항상 시장이나 어떤 현실 세계에서 반영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게도 다른 부동산 정책처럼 정책적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시행되었던 두 가지의 제도로 인해서 벌써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의 어떤 부담이 경제적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담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내놓지 않는 현상.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매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을 좀 가져왔고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대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까지 우선 유예는 돼 있어요. 유예는 돼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뭐 저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 임대인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부담을 안 했던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를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네.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이런 부담을 또 전가시키거든요. 또 그게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아예 내놓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좀 보완점, 개선점이 없을까요?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또 당장 멈추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제도적으로만 본다면은 좋은 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은 좀 완충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모니톡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점도 하나 만나볼게요. 네. 상아 씨부터. 네, 먼저 이윤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21년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으로 급매를 노리거나 전세 기간이 많이 낀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초기 자본금을 최대한 줄이고 차근차근 준비해보며 청약도 틈틈이 노려봅니다. 얍! 해주셨는데 이거 설명을 드리고 어떤가요? 싶어요. 이거 어떤 다짐인데 이제 네. 급매를 노린다거나 네. 전세 네. 기간이 많이 낀 집을 알아본다. 이거 네.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급매라는 단어를 아실 정도면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겁니다. 물론 네. 청약도 좋고요. 지금은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이지만 청약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밥묵자님께서는요. 제가 청약 통장에 250만 원 넣었는데 더 넣어야 되는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금액에 따라서 네. 청약할 수 있는 그 평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본인이 평수를 원한다면? 네, 큰 평수를 원하시면 더 넣으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뭐 적당한 평수를 원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670번님은요. 집값 충당하려면 그만큼 필요한 자금이 늘어날 텐데요. 처음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택 마련 정보 알고 싶어요. 대출 등에 대해서요.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네, 긍정적이긴 한데. 저는 뭐 물론 제가 어떤 부분들을 딱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까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너무나 어떤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은행마다 좀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남겨주셨는데요.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함께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박유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